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식물이라면 제가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그러나 너무 많지 않은 합격에 꼭 필요한 만큼의 그 영양분이 들어있는 물을 조리로 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과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영양분이 들어있는 물을 뿌려주면 그걸 맞으면 됩니다. 맞고 무럭무럭 자라면 되는데 비 사이로 막가듯이 아주 이상하게 피해가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어디서 골라와서 시중에 또 이상한 문제집들이 있어요. 검증이 잘 안 된 문제집들, 그런 것들에서 문제를 가져와서 질문하고 이상을 질문하고 그러면 합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합격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 중학교 동창 중에 그렇게 친한 아이는 아닌데 7급 공무원 된 애가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았어요. 거의 뒤에서 놀았던 애인데 7급 공무원 준비하는데 10년 걸렸대요. 의지 한국인이죠. 그래서 오래 하면 됩니다. 오래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효율성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중문제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누구 다른 저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은 그 출판사를 비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출판사가 어느 출판사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되게 이제 그 교재 중에, 그러니까 이론 교재나 특히 그 문제집 중에 저자가 없는 그 책들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책 한 권 써주는데 얼마 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심히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물 무슨 연구회니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과히 좋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을 갖고 쓴 저자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 실은 안타까운 것은 속지에는 최종한 공무원생을 최종한 심화생물, 공무원 심화생물 하이스쿨에 적혔는데 이름이 크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라는 안타까움을 우리 대장님께서 표하셨습니다. 저의 미스. 그래서 이제 아까 오전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추천 문제를 분석해서 그리고 이제 출제 가능한 문제까지, 특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수험생 여러분은 소위 위탁 출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하는 강원도랄지 아니면 울산이랄지 인천이랄지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고, 방금 얘기한 지역의 경우에 물론 내년에는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까 그 강원도의 경우에도 예전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위탁 출제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죠. 고등학교 수준이면 충분히 풀고도 남는, 실수하지 않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 실수하지 않으면 그렇게 매우 쉽게 출제가 되지만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서울, 경기, 경북, 물론 이제 전남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막 섞여 있습니다. 수능형의 문제도 섞여 있고 그리고 심화 내용도 들어있고, 그래서 위탁 출제되지 않은 지역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 9급의 경우에 8급 서울은 전부 이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은 6급 연구사나 7급을 준비하는 7급 기술직렬에 생물 들어가는 그런 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놀랬다. 네가 더 놀랬지? 자, 그리고 혹시 이제 샘플 강의를 보면서 아직 수업 결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 교재는 독학용 교재가 절대 아닙니다. 혼자 독학하다가는 막 욕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나 해서 실은 여기다 그림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해서 예전 하이스코어에다가 아주 조금 더 내용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전 교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강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수험생들은 막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새로운 것을 몰라서 합격을 못한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몰라서 틀린 것이죠. 생물학에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막 그 논문에 나온 내용들 이런 것은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시사적인 것들도 출제될 수 있어요. 특히 방역직의 경우에는 질병과 관련된 최근의 질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그런 시사적인 그런 질병도 방역직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역직의 경우에는 식물 파트가 빠지는데 물론 이 강좌에서는 식물 파트까지 다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식물 파트를 맨 뒤로 밀어놨고 그렇지만 이제 광합성이나 또는 분류 부분은 식물 파트 뺀 그 앞에 나와 있는데 방역직의 경우는 식물 분류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광합성도 지금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역직 극히 일부고 여기 와 있는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 책 전체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공부할 때 딴짓하면 안 돼요. 공부하다가 조금 피곤하니 좀 쉬었다 해야지. 그래서 인터넷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죠. 자, 이 교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수학습란이고 선수학습은 기본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물론 이제 여기에 생식 파트는 기본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데 생식 파트까지도 예전 고등학교 수준에서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정리를 해놨고 이를테면 8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8쪽을 보면 기본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 거기 이제 블랭크 있고 번호가 적혀 있죠. 그 번호에 대한 답이 왼쪽 또는 오른쪽 컬럼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답을 직접 달지 말고 만약에 달고 싶으면 여백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왼쪽 컬럼 오른쪽 컬럼 별도로 적으시고 그 해당 부분에 직접 답을 적지 마세요. 답을 적으면 나중에 그게 보여서 학습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틀린 것만 그 해당 부분에다가 문제 번호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학습은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라는 것이고 제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선수학습입니다. 선수학습.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알고 실은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는 기본 강좌를 수강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심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학습란은 10쪽에 있는 확인학습란은 때에 따라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확인학습 가지고 직접 강의를 하겠지만 이제 대개 PPT 자료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한 것을 여러분이 복습하고 집에서 확인학습을 풀어오시고 풀 때 역시 거기 여백이 있으니까 여백에다가 그러니까 그 번호에다가 차라리 답을 쓰시고 그 해당 괄호나 아니면 그 밑줄 그어진다는 답을 하지 마시고 역시 틀린 거에다가 나중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교재와 달리 여기 홀수 페이지에다가 답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학습 그렇게 해오시면 그 다음 주에 저랑 또 같이 한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확인학습에 있는 내용들이 요 PPT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르면 그냥 패스하고 아는 것만 이렇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원 생명현상의 과학적 탐구에 대해서 확인학습을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연역적 탐구 과정에 대해서 가끔 출제가 되는데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는 고찰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가설은 고찰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죠. 둘 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생물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자 수준부터 따지죠. 물론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도 더 쪼개면 원자핵과 전자 물론 원자핵도 더 쪼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은 분자 수준에서부터 생명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분자생물학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그런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소기관을 구성하고 세포 소기관이 모여서 세포가 되고 그리고 또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물론 기본반에서 배운 내용입니다만 식물과 동물로 나눌 때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그래서 표피 조직계 나중에 배웁니다. 표피 조직계, 그리고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배우고, 또한 식물에는 없는데 동물에만 있는 단계가 기관계인데 요즘은 11개의 계로 나누죠. 그래서 뭐 피부계로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소화계, 순환, 호흡계, 배설계, 생식계 등등. 특히 중요한 것은 신경계와 뇌분비계. 왜냐하면 신경계와 뇌분비계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죠. 그 신경계라 하면 특히 자율신경을 의미하고, 그러나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대뇌는 항상성에 관여한다, 안 한다? 추울 때 난로를 켜고 창문을 닫고 옷을 껴입는 것은 누가 명령을 내려? 대뇌가 명령을 내리죠. 그럼 대뇌도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하지만, 대뇌가 항상성에 관여한다는 것이 맞는 그 선택지가 될 때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추울 때 창문을 닫거나 옷을 껴입거나 난로를 켠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답으로 골라야 되고, 그래서 대뇌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항상성은 유지가 되죠. 그 신경이라 하면 자율신경을 의미하겠고,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내분비계 그러면 호르몬, 그래서 신경과 특히 자율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조직계나 기관계에 모여서 개체가 되고, 그리고 그 개체들이 모여서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그것을 개체군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일정한 지역에 서로 다른 종들이 함께 있는데 그것을 군집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군집은 다시 말하면 북한산을 예를 들면 북한산에는 모든 생물을 다 통틀어서 군집이라고 하고, 북한산에는 생물이 아닌 비생물도 있고 무기 환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산에 내리쬐이는 햇빛, 토양, 그리고 거기는 물, 공기, 또 토양과 물에 있는 무기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생물을 제한 나머지를 통틀어서 비생물적 요인, 다시 말하면 무기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생물과 비생물을 합해서 생태계라고 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각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분자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세포 수준에서 나타나죠. 세포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또 조직에서 나타나고, 또는 조직이나 기관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개체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창발적 특성.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창발적 특성. 그 낮은 단계에서는 없는데 새로운 단계에서 새로운 특성이 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창발적 특성은 복잡성이 증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들의 배열 및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구체적인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구조와 기능이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그랬는데, 제가 매우 강조하는 것이죠. 구조와 기능이 같은,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구조가 같으면 기능이 되게 같다. 그래서 적어도 구조와 기능이 유사한, 같은 또는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고, 4번 기능이 다른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룬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위, 기본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딩 수준에서는 동물의 조직을 4종류로 나누죠. 동물의 조직을 상피조직,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상피조직, 그리고 결합조직, 그리고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렇게 4종류의 조직으로 나누는데, 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우리의 기관을 이루죠. 예를 들어서 위를 예를 들면 이런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반에서 배웠고, 지금 여기 4종류의 조직을 제가 써놨는데, 이 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는 신경세포, 즉 뉴런이죠. 신경세포하고 그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교세포 또는 아교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경계에 가서 아교세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대학 수준에서는 동물의 조직을 4종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5종류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 신경조직, 고딩 수준에서 신경조직을 둘로 더 나눠서 신경조직과 아교조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학 수준에서는 신경조직에서, 그러니까 고딩 수준의 그 신경조직에서 교세포, 아교세포를 빼서 아교조직으로 별도로 두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동물의 조직을 고딩 수준에서는 4종류로, 대학 수준에서는 5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거기 제일 안 좋은 자리인데 왜 거기를 앉았어?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앉았어. 왜?
여기 사다 보면 가리잖아. 여기 좋은 자리 비어있는데. 여기 명당 자리,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 물론 공부 잘해서 앉는 게 아니라 여기 앉으면 공부 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제일 좋은 자리. 너무 가까워. 그죠? 너무 가까워. 물론 이제 앞자리에 앉으면 집중이 더 잘 되죠. 뒤에 앉는 것보다. 뒤에 앉아있으면 앞사람 머리통이 보여서. 그래서 요 자리가 명당 자리인데. 왜 제일 안 좋은 자리를 앉아서? 늦게 왔어? 그 자리가 좋아? 내 뒷모습이 멋있나 보구나. 자,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4번까지 했습니다. 기능이 다른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이 말은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룬다. 맞는 말이고. 5번 식사 후 간에서, 자, 간에서는 혈당량을 조절하게 되죠. 간에서 혈당량 조절하는데 이미 기본반에서 배웠지만, 물론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안 배운 사람의 경우에 인강으로 미리 해당 부분을 기본반을 듣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반은 아직 업데이트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여기 해당 부분에 대한 선수학습을 미리 물론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하이탑 읽어가면서 미리 공부를 하시고 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심화반 처음 수강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 하이탑 기본반과 목차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미리 하이탑 읽고 선수학습 공부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밥을 먹고 나면 포도당이 많아지는데, 우리 혈액의 포도당의 농도를 우리는 혈당량이라고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냐면 100mg per 100ml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혈액 100ml당 100mg 되게. 이게 몇 퍼센트냐면 약 0.1%죠. 퍼센트는 100분율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4도씨, 1기압 4도씨에서 순수한 물이 100g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실은 이게 100g이 좀 더 되겠지만 그냥 100g이라고 치고, 그럼 100g 속에 100mg 들어있으면 100mg은 몇 g이에요? 밀리가, 이건 잘 알아. 1cm는 10mm라는 걸 잘 알아. 이런 걸 설명해야 되나 지금? 1m는 100cm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1mm, 다시 1m는 둘이 곱하니까 1000mm라는 얘기죠. 이 밀리가 100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100mg이면 몇 g이야? 안 돼, 그게. 공 3개 떼어봐. 하나, 둘, 셋, 0.1g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g 속에, 용액 100g 속에 0.1g 들어있으니까 0.1%죠. 이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게 시험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만 상식.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포도당이 많아진다. 그래서 포도당이 간에 가서 요즘은 글리코젠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쓸게요. 글리코겐이라고도 하죠. 물론 이 과정에 이제 호르몬이 관여하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호르몬 인슐린이죠.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미 배운 겁니다만, 이자에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랑게르 한스샘, 선자를 써서 랑게르 한스선이라고도 부르고, 그 랑게르 한스선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합니다. 이건 식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식전에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포도당 여러 개가 결합한 것이 글리코젠인데, 그러니까 글리코젠은 다당류. 그래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관여하죠. 역시 이자의 랑게르 한스섬의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그 해당 부분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길항작용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 포도당이 다시 간에서 식후에 포도당으로부터 글리코젠이 합성되는데, 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이고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이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이 내용이 어려워서 여기다 제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실제 선택지 중에 이런 문장이 들어있으면 방출자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치사하게, 추접스럽게 이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 잘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가, 때로는 글자 하나가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문제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6번. 고드름, 석순, 자수정, 이 자수정 돌덩이죠. 이런 것들도 크기가 커지지만 이것은 생물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커지지만 그 생물의 생장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들은 동일한 종류의 물질이 침적되는 현상일 뿐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생장은 물질대사와 세포분열을 동반한다 그랬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들은 물질대사와 세포분열에 의한 생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생물의 생장은 물질대사와 세포분열을 동반하는데 그 세포분열은 당연히 체세포분열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생물이 생장한다는 얘기는 세포분열과 세포의 신장을 동반합니다. 세포가 분열한 다음에 그 세포가 약간 커지죠. 그리고 분열하고 또 커지고 분열하고 커지고 분열하고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세포의 신장도 있지만 대개 얘기할 때는 세포분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포의 신장이라는 건 세포가 커진다는 뜻. 7번 해조류의 수직적 분포는 빛의 파장에 따른 적응의 결과인데 광합성하는 그 원생 생물을 조류라고 합니다. 새가 아니고 LG 번역한 겁니다. LG라고 있고요. 그래서 소위 홍조류, 규조류, 갈조류, 녹조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류라고 하는데 그 광합성하는 원생 생물을 조류라고 정의를 한다. 조류도 광합성을 할 수 있죠. 식물도 광합성을 합니다. 물론 일부 세균도 광합성을 하는데 세균 빼고 그 조류와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그럼 그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태양의 빛 에너지 중에서 가시광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가시광선만.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보는 게 가능하다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빨주노초 순발력 떨어졌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빨강색부터 보라색까지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빨강색 바깥쪽을 적외선이라고 하고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자, 그런데 파장은 물론 기본반에서 배운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파동이 있을 때 요 높은 점들을 점점 올라가냐?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그래도 올라가네. 똑같다 치고 이 높은 점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하고 그리고 아래 점들을 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이라는 것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가시광선에서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왼쪽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데 또 진동수라는 것은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파장이 1초 동안에 몇 번 형성이 되느냐. 그것을 진동수라고 하는데 에너지는 람다분의 하시 그래서 람다는 파장을 나타내고 C는 빛의 속도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는 물론 H는 플랑크 상수 이걸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빛의 속도도 정해져 있죠. 플랑크 상수도 정해져 있고 그럼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이걸 뮤라고 읽습니다. 이 뮤는 진동수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런데 진동수는 빨강색 쪽으로 갈수록 가시광선에서 빨강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아지고 그리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죠. 따라서 에너지는 이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져 적어져. 에너지가 적어지죠. 에너지가 적어지고 그냥 작은 숫자로 나타낼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지죠. 그냥 큰 대자로 나타낼게요. 이해되죠? 요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시험에. 여기서. 자, 그런데
큰 호수에서 또는 바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투과율은 빨간 가시광선 내에서 빨강색 쪽으로 갈수록 투과율이 작아지죠. 투과율이 작아지고, 그리고 물이 어디 갔어? 물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투과율이 커지는데 물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흰색으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청색은 깊이 들어갑니다. 녹색, 청색은 깊이 들어가. 육상식물의 잎이 녹색을 띠는 것은 녹색을 흡수해서야 반사해서야 반사해서 녹색을 반사한다는 얘기는 녹색을 광합성에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엽록소는 녹색을 잘 반사한다. 어쨌건 그래서 자기가 띠고 있는 색깔의 반대 색깔을 잘 흡수해서 그것을 광합성에 이용을 하죠. 그럼 저 바다 깊은 곳에는, 이게 지금 청색이라고 합시다. 녹색이나 청색. 그럼 저 바다 깊은 곳에는, 물론 아주 깊은 곳은 빛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하겠지만, 빛이 도달하는 그 한도 내에서 저 깊은 곳까지는 홍조류가 분포하고, 물론 여기도 청색 파장의 빛, 녹색 파장의 빛이 있으니까 오니까 홍조류는 이렇게 분포하고, 저 높은 부분, 수면 가까운 부분에는 녹조류가 분포하고, 되겠죠? 이만큼 지우고, 그래서 갈조류는 요만큼 분포하고, 이와 같이 해조류의 수직적 분포가 달라지는 것은 빛의 파장에 대한 적응 현상이다. 이것을 보색 적응이라고 하죠. 보색 적응, 그럼 보색 적응설. 보색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색깔. 쉽게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는 색깔의 경우에는, 물감 색깔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색깔을 섞었을 때 검은색이 되는 것을 보색이라고 하고, 빛에서는 두 가지 색을 섞었을 때, 두 가지 빛깔을 섞었을 때 흰색이 되는 것을 보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색 적응, 파장에 대한 적응의 결과이다. 8번, 생물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생명현상이 뭐냐? 실은 이제 요 PPT 자료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첫 시간, 샘플 촬영한다고 PPT를 쓰지 말래요. 잘 안 보인다고. 자,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편모를 예를 들면, 원핵 생물 말고 진핵 생물에 있는 편모입니다. 집신벌레도 편모를 갖습니다. 선모. 집신벌레는 선모로 바꿉시다. 선모. 그리고 인간의 기관지에 역시 선모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기관지에서는 그 선모 상피에는 선모가 이렇게 위로 먼지나 이런 거를 제거하면서 위로 올리면서 병원체들도 밖으로 일부 내보낼 수 있죠. 그런데 집신벌레와 사람은 진화적으로 유연관계가 굉장히 멀죠. 유연관계라는 것은 진화적으로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내는데 유연관계가 굉장히 멀죠. 그럼 이것은 생물의 다양성을 얘기하죠. 이해되지? 이해돼? 진짜로? 생물의 다양한 생물이 있다 이거야. 집신벌레, 사람. 그런데 이 선모의 요 횡단면의 구조를 보면 모두 9 플러스 2 구조이다. 미세소관이 2개씩 쌍을 이루어서 전부 4, 5, 6, 7, 8, 9쌍이 있고 가운데 떨어진 게 2개가 있고, 이와 같이 진화적으로 유연과에 멀다, 다양성이 있다. 그런데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그걸 통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양성 속에서 이런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생명현상은, 자, 생명현상은 생물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주 현상과 종주규 현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종주규 현상을 외우라고 그랬죠. 생식, 유전, 적응 및 진화. 그리고 개체주 현상의 세포를 기본 단위로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물질 대사를 한다. 자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 그리고 발생과 생장. 그럼 이러한 생명현상 중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뭐겠어? 진화죠, 진화.
그래서 8번 답은 진화가 되겠고, 자, 9번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도 나타나고 비생물적 특성도 나타나는데, 비생물적 특성은 말로 빨리 할게요. 기본말에서 배운 거니까. 비생물적 특성으로는 세포 구조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느냐? 왜 물질 대사를 못하겠어? 효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활물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체 밖에서는, 세포 밖에서는 단백질의 결정체로만 존재한다. 그럼 생물적 특성에는 증식, 물론 이것은 생물의 생식에 해당이 되고, 그러한 과정이 유전 현상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에 의한 적응 및 진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생물적 특성인데, 어쨌건 이러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가 무엇을 갖기 때문에? 핵산을 갖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핵산은 DNA인 것도 있고 RNA인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아까 오전반에서 언급을 안 했었는데, 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죠. 크기가 매우 작고, 세균보다도 훨씬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죠. 세포 구조를 갖지 않고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지 않고. 그래서 혹시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최초의 생명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한 생물이 퇴화해 가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한데, 그럼 바이러스를 왜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없을까? 최초의 생명체라면 그 녀석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라고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효소가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효소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최초의 생명체가 아닌 이유.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많은데 10번입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맞아야 되죠. 물론 건강하면 안 맞아도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직 건강하니까 안 맞아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독감 백신은 그 해에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상해서 그 항원을 약화시켜서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또 맞아야 돼.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작년에 맞았던 것이 다시 효용이 소용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번은 돌연변이.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얘기하는데 RNA를 유전 물질로 갖습니다. DNA 바이러스보다는 RNA 바이러스에서 돌연변이가 더 잘 일어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아직 못 알아듣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해당 부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부분을 배운 사람이라면 DNA 중합요소하고 RNA 중합요소의 차이가 시험에 매우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DNA 중합효소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죠. 프로프리딩, 즉 수선 기능입니다. DNA 복제하다가 실수하면 그걸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NA 중합효소는 이런 기능이 없죠. 이런 기능이 없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예를 들면 DNA 염기설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아직 이 부분을 기본말에서 안 배웠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나중에 이해가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있고, 그럼 상보종으로 결합을 하니까 아데닌은 티민하고, 티민은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시토신하고, 시토신은 구아닌하고, 아데닌은 티민하고, DNA상에서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결합을 하고, 이중 나선 구조 속에서 수소결합이 2개, 구아닌은 사이토신 또는 시토신이라고 발음하는데 3개의 수소결합을 하고, 그럼 DNA가 복제될 때 이렇게 복제가 된 다음에 여기 티민,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아데닌이라는 다른 아데닌을 갖지 않은 예를 들어서 구아닌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왔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쭉 복제가 되면 그게 복제 오류죠. 그 오류를 수선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DNA 중합요소가 갖고 있다. 그래서 DNA 중합요소 얘를 잘라버리고 다시 티민 오도록 한다는 얘기죠. 이는 수선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RNA 중합요소는 그런 기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더 많다. 10번 답은 돌연변이고 11번 거기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아까 바이러스는 물론 이제 기본반에서 배운 것은 숙주가 정해져 있다. 동물인지 식물인지 아니면 세균인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세균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이 세균성 바이러스를 우리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고 그리고 식물성 바이러스가 있고 동물성 바이러스가 있는데 동물성 바이러스의 경우는 되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되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그 동물성 바이러스의 경우에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지 아니면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또한 세포는 DNA, 되게 DNA는 두 가닥짜리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RNA는 한 가닥이고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특히 바이러스에 한 가닥짜리 DNA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가닥짜리 RNA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분자생물학 파트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요즘은 그렇게까지 깊게 문제가 나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데 일단 이 시간에는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또는 그 바이러스의 질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아주 잘해요. 앞자 따서 짧은 글짓기 하는 걸 제가 꽤 잘합니다. 간디는 빠박이 아저씨 간디 있죠. 간디는 수단에 있는 음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와 결혼했다. 아 좋겠다. 외우세요. 간디는 수단에 있는 음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랑 결혼했다. 아 좋겠다. 외웠죠? 쉽잖아. 오늘 처음 왔지? 공부의 왕도가 있어 없어? 공부의 왕도가 뭔데? 오, 내가 할 말을 미리 하고 있어. 공부의 왕도가 없다는 건 공부를 안 해본 사람 얘기고 공부의 왕도가 있습니다. 공부의 왕도는 반복. 그래서 제가 기본반에서 배운 것도 심화반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또 선수학습에서 반복되고 여기서 확인학습에서도 반복하고 문제풀이에서 또 반복하고 어떤 것은 목이 터져라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20번 이상 얘기하는데 그런 걸 틀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마음속으로. 자, 쭉 외우고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 물론 간염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D형, E형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지금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또는 그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두, 단핵구 증가증, 단핵구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단핵구 증가증, 음부포진, 대상포진, 그리고 입가 발진 이런 것들은 허피스, 헤르페스라고 하죠. 허피스라는 바이러스에 한 것. 허피스는 예를 들어 입가 발진이 한번 났다 그러면 완치가 안 됩니다. 입가 발진 뭔지 알죠? 입가 발진 생기면 완치가 안 돼.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죠. 이 녀석이 어디 이 DNA, 허피스의 DNA가 어디에 잠복하냐면 척수에 잠복합니다. 척수에 있다가 우리 면역력 떨어지면 또 나타나죠. 그런데 입가 발진 누구한테 전염되냐면 대개 엄마 아빠한테 전염이 되죠. 엄마 아빠가 허피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아이 이쁘다고 뽀뽀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천연두, 결막염, 이거 또 결핵 그러면 안 돼요. 다 아시겠지만 결핵은 세균성 질병이죠. 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것.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는 티 없는 아이들은 어린 아이를 제가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티 없는 아이들은 소아마비나 홍역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아시유? RRCU. 그래서 TMV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래서 담배의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식물성 바이러스지만
그냥 외우고 싶게 문장 만들려고 TMV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죠. 일반 감기와 다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소아마비, 홍역, 이런 것들은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인데, 또 에이즈를 유발하는 에이즈는 휴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 그래서 HIV. 에이즈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그죠?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리고 C형 간염. 뿐만 아니라 A형, B형 간염 바이러스 빼고 A형 간염, C형 간염, D형 간염, E형 간염 모두 RNA 유전 물질을 갖고 있죠. 그 바이러스들은. 그리고 유행성 이하선염, 저희 볼거리라고 하는 거, 유행성 이하선염도 RNA를 유전 물질로 갖습니다. 피 없는 아이들은 소아마비나 홍역에 건들리면 안 돼요. RRCU. 도움 되죠? 재밌죠? 방금 대답한 사람은 합격 가능성이 90%로 올라갔습니다. 재밌다고 자꾸 자기를 세뇌시키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제 수업이 혹시 처음이라면 저한테 아직 익숙지 않으셨어요. 빨리 저한테 적응을 하셔야 되고, 저한테 적응하지 못하면 다른 강사를 찾아가세요. 저보다는 다른 강사하고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또 갔다가 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생명현상 과학적 탐구에 대해서 간략히 간략히는 아니죠. 꽤 자세히 살펴봤죠.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